안녕하세요. 책안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들려드릴 작품은 김살롬의 작가님의 기후입니다. 내가 13살 동생이 두도를 맞은 날 아버지는 장기수로 복역을 하게 되고 어머니는 이듬해 가출을 합니다. 15년 후 아버지는 모범수로 선정되어 사흘간의 규율을 얻어 집에 오게 되는데요. 부성애와 모성애를 상실한 채 외할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자매는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했는지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귀휴, 김살롬의. 진료실 맞은편 벽에다 허브 주머니를 걸었다. 출근길에 하나 챙겨왔다. 아버지 말씀대로라면 허브 포프리에선 라벤더 향이 날 것이다. 피로회복에는 라벤더 향이 최고라네. 그래서 라벤더 향은 이렇게 주머니로 만들어 가져왔지. 귀유하던 날 허브 주머니들을 내려놓으며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최근 몇 달은 허브 농원으로 노역을 나간다고 했다. 그곳에서 손수 가꾸고 말린 라벤더와 다른 몇 가지 허브를 선물로 가져온 것이다. 출력팀 조장으로 뽑힐 만큼 모범수로 인정받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 향을 제대로 맡을 수가 없다. 비염으로 코점막이 부풀어 올라 후신경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구수하게 뜸드는 밥 냄새를 놓쳐 압력솥에 밥을 여러 번 태워 먹었다. 세숫비누 거품을 내면서도 스킨 로션을 바르면서도 피부에 닿는 촉감만으로 그 향을 상상할 때가 많다. 어쩌다 컨디션이 좋은 날 은밀한 침대 속에서 그의 땀 냄새라도 맡게 되면 날아오를 것 같은 쾌감도 쾌감이지만 아직 후신경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음에 안도하곤 했다. 온몸으로 뿜어낼 포프리 향이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진료실에 들어선 그가 가운으로 갈아입으려다 말고 무슨 냄새지? 좋은데 라고만 말해도 내 의도는 성공적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주신 허브 향으로 그에게 권하는 나만의 이별, 그리 나쁠 것도 없다. 비염 앓는 내 근황을 모르는 아버지는 사흘간의 규유 동안 줄곧 허브향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너무 길었던 부성부재의 기간, 그 공백만큼의 미안함과 어색함을 지우려 괜히 많은 말을 하셨을까. 그곳 생활 리듬하고 달라서 그런지 자꾸 졸음이 오네. 이 포프리 냄새 한번 맡아봐. 휴가 날짜 잡히기 전부터 조금씩 뜯어 말린 거다. 라벤더 향이 너희들에게 어울릴 것 같아 그것만 가져왔어. 악취 제거는 기본이고 심신 안정에 그렇게 효과가 있다네. 향기요법이라고 들어봤지? 향기가 사람 마음까지 순화시킨다잖아. 스트레스가 많은 젊은 층에겐 라벤더 향이 어울린대. 졸린 눈을 껌뻑이면서도 아버지는 쉴 새 없이 말했다. 졸음을 쫓아낸 아버지는 기어이 장식장을 완성했다. 거울만 달면 화장대로도 쓸 수 있는 다용도 장식되었다. 귀유 첫날, 아버지는 좁아 터진 아파트 복도에서 미니 장식장을 만들고 있었다. 15년이나 늦은 이니의 생일 선물이었다. 말린 라벤더 주머니를 그 위에다 올려놓으며 아버지가 말했다. 이니와 너 심심할 때 허브향 맡아봐. 피로회복에 좋다니 불어 피하지는 마라. 나는 아버지, 전 냄새를 제대로 맡을 수 없어요. 라고 속으로만 답했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점심시간을 30분이나 넘겼다. 피부과 전문의 이강도라는 책상 위 명패만이 그의 빈자리를 대신한다. 진료실의 벽시계는 벌써 2시 반을 넘어섰다. 그를 용서했다는 말은 위선이다. 사리를 완전히 잠재우지 못해 여전히 혼란스러운 내가 보인다. 나라는 향을 밟고 그가 지나간다. 냄새를 맡지 못하는 나는 밟히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럴수록 그에 대한 내 감정은 풀어져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준 포프리를 병원으로 갖고 왔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을 순화시킨다는 허브 포프리도 아직까지는 내 사리를 완전히 누그러뜨리지는 못한다.
담백하게 떠날 수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단속하고 또 단속한다. 그렇다고 사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쓰고 싶지도 않다. 가끔씩 분효혼을 느낄 때가 있다. 사리는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유전인자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내 몸속 그 DNA는 나선형 또아리를 들고 앉아 하루에도 몇 번씩 혀를 날름거린다.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시킨다. 창에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창살이 덧대 있다. 투명한 창을 방해하는 저 창살도 걷어내고 싶다. 한 겹 넘어 또 다른 한 겹이 모든 것의 문제구나. 부질없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걷어내지 못한 채 머뭇거리는 그 일상의 시간에 작은 틈이 생기고 그것은 때로 걷잡을 수 없는 큰 구멍이 되기도 한다. 대개 이 시간쯤 창을 내다보면 점심 식사를 끝내고 돌아오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백화점 모퉁이를 돌아 느티나무 그늘 밑 사람들을 헤치고 오는 그의 걸음새엔 피로와 실증이 교차로 묻어나곤 했다. 환자들이야 기다리든 말든 느긋한 걸음새로 스마트폰에다 눈을 고정시킨 채 휘적휘적 걸어오고 있어야 할 그가 오늘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시내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 사람들은 블루백화점 옆 큰 나무 아래를 최적의 약속 장소로 꼽는다. 그 노고수가 느티나무인지 은행나무인지 따위에는 별 관심이 없다. 큰 나무로 통용되는 이 느티나무는 백화점의 부소속처럼 사람들에게 친근한 약속 장소가 되어주고 있다. 느티나무 그늘 주변엔 청춘 남녀들로 가득하다. 벤치에 앉았든 나무 밑을 서성이든 그들 대부분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다.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타인의 소셜미디어를 순례하거나 그도 아니면 카톡 문자를 주고받을 것이다. 덜어는 폰 카메라를 뻗어 주변 풍광이나 자신 또는 친구들의 얼굴을 찍어대기도 한다. 창을 통해 보이는 그들 표정은 6월 햇살만큼이나 밝고 환하다. 그 환한 얼굴들 위로 맑은 수제비처럼 핏기 잃은 이니의 얼굴이 겹쳐진다. 이니는 부활을 포기한 병든 알처럼 유치장 바닥에 웅크려 있었다. 짬을 내서라도 오후엔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리라. 가서 용서를 구하고 무리수를 두더라도 이니를 빼내올 생각이다. 진료실에서 대기실로 나왔다. 저마다 오후 첫 진료를 하겠다고 서둘러 나온 환자들이라 충분히 지루할 것이다. 온 순서대로 컴퓨터 모니터 속 진료 차트를 점검한다. 수납 업무는 최 간호사가 하던 일이지만 그것까지 내가 떠맡았다. 그녀는 해산일이 가까워 출산 휴가 중이다. 4명의 간호 업무 종사자들 중 1명이 빠졌다 해서 못 견딜 정도로 바빠지는 건 아니다. 베테랑 사무장이 웬만한 간호사 두어 몫은 해내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자들끼리 한 공간에 있을 때 느끼는 미묘한 신경전 같은 것을 줄일 수 있어 최 간호사의 부재가 그리 아쉽지도 않다. 그와의 관계를 눈치채고도 무관심무로 일관하는 최 간호사의 태도에 조바심을 낸 것은 오히려 내 쪽이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그녀의 고단수에 나는 질투 섞인 불안을 느꼈다. 그 스트레스를 나는 김 사무장에게 풀었다. 우직하고 단순한 사무장은 영문도 모른 채 내 생트집을 받아주곤 했다. 여름이 막 시작되는 요즘은 피부과가 비수기에 속한다. 그런데도 벌써 오후 진료 대기인 수가 13명을 넘어섰다. 의사 선생님 언제 온대요? 벌써 30분이나 지났어요. 원, 신용이 있어야지. 올 때마다 기다려야 하니 짜증나 죽겠어 그냥. 접수창구 바로 맞은편에 앉은 여자가 잡지를 휙휙 젖히며 쉬의를 한다. 화장독이 심해 오른쪽 광대뼈 부위에 흑비증이 심한 여자이다.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이 여자와 간호 데스크를 번갈아 쳐다본다. 여자에게 보내는 눈빛은 동조의 의미이고 간호 데스크 쪽에 보내는 눈길은 의사에게 어서 재촉이라도 해보라는 제스처이다. 대기자들의 응원의 눈빛을 읽었는지 여자는 다시 떠들어댄다. 다른 병원에선 레이저 치료비가 이렇게 비싸지도 않던데
올 때마다 5만 원씩 꼬박꼬박 내라는 건 진료비 과다 청구 아닌가? 이용 차원도 아니고 치료하러 온 건데 왜 보험이 안 되나 몰라. 흑비증은 염증 치료가 아니라 미용 차원의 처치라는 걸 여자가 모를 리 없다. 한의식 진료비를 내는 것보다 10회, 15회 장기로 진료 티켓을 끊으면 할인이 된다는 것도 모를 리 없다. 저런 사람들 대부분은 한 병원에 오래 다니질 않는다. 소위 병원 순례자이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의사의 성실성 유무와는 상관없이 병원이나 의사를 잘 신뢰하지 않는다. 다만 이 병원에 오는 한 진료비를 좀 깎아달라는 시위쯤으로 이해하면 된다. 사흘간의 규율을 끝낸 아버지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짧게 짧은 휴가였다. 아버지가 규휴 대상자라는 교도행정과의 전화를 받고서야 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교도소 밖으로 나와 일정 기간 허락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규휴제도의 표면적 의미였다. 특별 사면을 받지 않는 한 아버지가 그곳에서 나올 일은 없을 줄 알았다. 아버지가 모범수로 선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믿겨지지 않았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건만 마음껏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해 내내 마음에 걸렸다. 원망 섞인 회한과 감정적 연민이 교차되는 시간이었다. 아버지는 법이 용서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모종의 살인 사건의 주범자이다. 내가 13살 때였다. 어릴 적이라 자세한 내막을 모른다고 변명하고 싶지는 않다. 6학년 나이면 세상 돌아가는 웬만한 이치는 깨칠 수 있으니까. 순간의 지독한 자아는 집착처럼 클로즈업하는 카메라가 되고 음산한 히치콕 영화가 되고 그리고 장기수가 되기도 하는 법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 다만 나는 아버지를 둘러싼 우리 가족의 정직한 실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을 뿐이다. 혈연을 빙자해 비논리적으로 아버지의 무죄를 설득할 만큼 나는 어리석지도 않다. 당연히 아버지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 내가 떠나고 없어도 의사의 권위를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지를 잘 아는 그에게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언제나 환자를 한 발 앞서는 그 능숙한 언변도 그대로일 것이다. 마치 예상한 것처럼 작은 흔들림조차 없이 내가 빠진 자리를 나보다 몇 배쯤 싱싱한 인물로 대체할 것이다. 어쩌면 나를 처음 만났을 때의 코미디 같은 기억이 떠올라 토요일 하루쯤 아예 병원 문을 닫은 채 추풍령 휴게소를 서성일지도 모른다. 몇 년 전 나는 어떤 이유로 눈발이 흩날리던 추풍령에 있었다. 그렇구나. 이니와 나를 버리고 간 엄마가 그곳 가까운 소도시에 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찾아가던 길이었다. 웃자라 버린 내게 더 이상 엄마는 필요치 않았다. 하지만 사춘기가 막 시작되던 이니에겐 모성이 필요할 시기였다. 언니로서의 책임감 같은 것이 그 불필요한 여행을 부추겼을지도 모른다. 하필 그때 그의 차가 내 동행인의 것과 같은 차종의 같은 색깔이었는지. 추풍령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많은 차들이 눈발을 머리에 이고 주차해 있었다. 화장실을 다녀온 나는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를 들고 동행인의 차 문을 열었다. 하염없이 내리는 눈발의 폭력성에 다급해진 나는 커피를 조수석 등받이에 쏟고 말았다. 어쩌지? 다 쏟았네. 다 저 눈발 때문이야. 등받이를 툭툭 털어내며 동행자에게 미안함을 변명하려던 나는 깜짝 놀랐다. 동행인의 차가 아니었다. 40대 중반은 돼 보이는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카 오디오에선 오페라 유쾌한 미망인 중에 나오는 아리아가 흘러나왔다. 소도시 어딘가에서 유쾌한 미망인 행세를 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를 엄마의 얼굴이 잠시 떠올랐다. 엄마를 만난데도 당신의 새 삶이 유쾌하기만 하다면 기꺼이 그 인생에 끼어들지 않을 거라고 작정하고 떠난 길이었다. 죄송해요. 저는 동행인의 차인 줄 알고. 그럴 수도 있죠.
비슷한 차를 비슷한 곳에 주차한 제가 잘못이죠. 너무 당황하면 어찌할 줄 몰라 자석처럼 그 자리에 북박여 있게 되기도 한다. 나는 차문을 박차고 나오는 대신 앉은 자리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다. 차 안에서 포르말린 냄새가 났다. 집에서 흔히 바르는 피부 연고제 냄새가 나는 것도 같고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나는 것도 같았다. 여하튼 병원에서 흔히 맡을 수 있는 냄새들이 차 안의 방향제와 뒤섞여 야릇한 향취를 풍기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알레르기성 비염이 이토록 나를 괴롭힐 줄은 몰랐다. 아저씨 병원에 근무하시나 봐요. 영안실이나 응급실 아님. 그때 나는 간호학과 졸업반이었다. 마지막 학기 내내 병실과 응급실을 분주히 뛰어다녔기에 병원 특유의 냄새에 익숙해져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아, 차 안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그래요, 나 병원에 있어요. 그가 라디오 볼륨을 줄이며 대꾸했다. 제가 간호학과 졸업반이거든요. 머스캄을 달래려고 꺼낸 말문일 터인데 어느새 짧은 대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래요? 같은 지역이면 졸업하면 연락 한번 해요. 그때면 간호사가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그가 내민 명함을 받았다. 우연인지 숙명인지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피부과 개업이었다. 나는 농담 삼아 대학병원 공채시험에 떨어지면 한번 생각해 보겠노라고 대꾸했다. 그때 동행한 지인이 동아리의 순박한 후배였다거나 엄마를 만나려고 낯선 도시 골목을 몇 시간이나 헤맸다거나 하는 것은 그리 중한 기억거리도 못 된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지방 국립대학 병원 공채시험에 떨어졌고 제 발로 그의 병원을 찾아가 성실한 고용인이 되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언제쯤 나와 인이가 살고 있는 13평짜리 임대 아파트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자비로운 당국만이 알 것이다. 죄의 유무를 떠나 본능적으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 날을 꿈꾼다. 아버지의 휴가를 내 시나리오대로 보내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쉬웠다. 인이의 심술 때문이었다. 인이는 아버지의 귀후를 계기로 다시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보다는 동생인 인이에게 더 죄책감을 느끼는 듯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인이가 두 돌을 맞은 날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나 그곳으로 갔다. 면회를 하는 둥 마는 둥 미적대는 엄마는 그 이듬해에 집을 나갔다. 외삼촌과 동업으로 꾸리던 아버지의 가구 공장은 자연히 외삼촌네로 넘어갔다. 삼촌은 나에게 니들 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 삼촌의 그 말은 그야말로 딱 연명할 만큼만 우리를 보조한다는 뜻이었다. 갓 중학생이 된 나와 10살 아래인 인이는 곧장 10평이 조금 넘는 임대 아파트로 옮겨졌다. 겨우 주고받는 몇 마디의 말과 또래들이 지니는 평균의 재롱이 제 가진 것의 전부였던 인이는 우리를 돌본다는 명목하에 같이 쫓겨나온 외할머니가 키웠다. 외할머니가 없었더라면 인이와 나는 전국의 고아원을 떠돌았거나 최악의 경우 앵벌이로 유년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할머니는 삼촌에게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 아파트에서 애들과 이렇게 사는 것은 만족한다. 애미 애비 곁에 없는 것들이 호사를 바른다는 것도 우습고 다만 가구 공장의 반은 명의 애비 것이란 걸 잊지 말아라. 애비는 언제 나올지 기약도 없고 명의가 크거든 늘린 재산의 일부를 넘겨줘라. 그때까지는 생활비와 학비로 굶지 않을 정도로만 다오. 삼촌은 미숙하기만 한 할머니의 타협안을 선심 쓰듯 지켰다. 굶지 않을 정도의 생활비 때문에 나는 쑥쑥 크는 키를 원망하며 짧아진 교복의 소매뿌리를 잡아당겨야만 했다. 인이는 낱개로 포장된 네모난 아이스크림을 10살 때 처음 먹어봤다. 외할아버지 제삿날 외사촌들이 적선하듯 던져준 그 맛을 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결핍이 병이 되었는지 사춘기를 맞은 인이에게 도벽이 찾아왔다. 처음엔 중학생이나 된 아이가 먹을 것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방과 후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콘 아이스크림을 훔치다 들켰다는 연락을 받고 나는 이니 학교에 불려갔다. 보호자 자격으로 학교를 드나들기엔 쑥스럽고 서글픈 20대였다. 상담교사와 마주 앉은 이니는 죄책감 같은 건 있지도 않다는 듯 심드렁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랬니? 상담교사를 겸임한 보건선생님이 물었다. 나도 잘 몰라요. 아이스크림이 탐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이 그것을 집었어요. 들킨다는 생각조차 안 해봤어요. 정말 왜 그랬는지 묻는다면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니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듣기에 따라 건성으로 들릴 수 있었다. 선생님은 더 들어볼 것도 없다는 듯 볼펜을 톡톡 두드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한 번은 반성문으로 끝내겠어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퇴학까지도 당할 수 있어요. 보호자로서 관심을 좀 가지세요. 이니의 도벽이 동생을 보살피지 못한 내 탓이라고 선생님의 성가신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이니의 도벽이 병이라는 것이 판명되고 난 직후였다. 상담의는 이니가 감정장애를 앓고 있다고 했다. 흔히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알려진 이 증세는 월경 일주일 전후에 나타나는 일종의 히스테리였다. 우울, 불면, 흥분을 동반하거나 심하면 도벽, 과음, 과소비로 나타난다고 했다. 이니는 후자에 속했다. 정신과 의사는 이니를 방치하다가는 도벽보다 더한 증세로 망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둑질이 병이라 하는 건 내 처음 듣는 소리구만. 내가 니를 우째 키웠는데 그런 몹쓸 병에 걸렸단 말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는갑다. 사이라는 놈은 감옥에 가 있고 딸려는 어느 놈하고 붙어먹는지 알 길이 없고 불쌍하게 키운 니마저 이리도 희한한 짓을 해대니 정말 너무 오래 살았는갑다. 이렇게 신세 한탄하던 할머니는 몇 달을 앓다가 거짓말처럼 돌아가셨다. 할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도 사치일 만큼 이니와 나는 명백한 고아가 되어버렸다. 사무제가 끝나기 무섭게 나는 삼촌과 단판을 벌였다. 아버지 사업목만큼 현금화해서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나도 할 만큼 했다. 학비의 생활비. 이것으로 내 아버지와의 거래는 끝이다. 이렇게 말하며 삼촌은 얼마간의 목돈을 내놓았다. 삼촌은 나를 대학까지 보내줬다는 말을 유난히 강조했다. 나는 속으로 대학은 보내준 게 아니라 내가 간절히 원해서 간 거예요. 학비는 구차함을 판 아르바이트나 장학금으로 충당할 때가 더 많았어요. 생활비는 어차피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니었나요? 우리가 살던 창 넓은 아파트는 어디 갔나요? 이렇게 내뱉으려다 참았다. 얼마간의 적선으로 우리와의 거래를 완전히 끊고 싶어하는 삼촌의 심사를 건드릴 필요가 없었다. 알량한 목돈은 내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 바닥이 났다. 이니와 나는 여전히 10여 평 임대아파트의 누추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생활의 공고함을 벗어나고파 그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문 건 아니냐고 오해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묻는 자에게 나는 이렇게 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에게 누군가를 닮는다는 것은 천성이고 관성이라고. 대학병원 간호사 시험에 떨어지자 나는 장난삼아 그의 병원으로 찾아갔다. 알 수 없는 감흥에 이끌려 별 주저 없이 그의 병원을 첫 직장으로 선택해버렸다. 그놈의 뻐꾸기 시계 때문이었을까. 그 앞에서 면접을 보는데 갑자기 뻐꾸기 시계가 울었다. 훅구 훅구 소리나는 벽을 쳐다보던 나는 쿡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유행이 지나도 한참 지났을 뻐꾸기 시계 자체도 신기했지만 그 달린 위치 또한 우스꽝스러웠기 때문이었다. 눈높이 위치에 걸려 있어야 할 시계가 천장을 뚫고 나온 굵은 생지처럼 높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계를 보려면 고개를 꺾어 한참이나 위로 올려다봐야 할 지경이었다. 내 손으로 저 벽시계를 없애거나 내려달고 싶어요. 형식적이었지만 면접의 마무리로 나는 그에게 그런 말을 했었다.
그러곤 그 시계를 바꾸거나 내려다 달 여유도 없이 서둘러 그에게 빠져버렸다. 누군가를 닮아야 하는 내 천성 때문이었다. 온전한 정신으로 사랑의 미혹에 빠지는 이는 없다. 냉정한 시선으로 한 발짝 물러설 여유가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오역으로 뒤범벅이 된 파국을 맞을지라도 당시에 미치지 않는 게 더한 오역처럼 느끼는 자만이 사랑에 빠진다. 이런 추레한 유전인자는 분명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리라. 지금도 낯선 도시 어딘가를 떠다니며 유쾌한 미망인 행세를 하고 있을 가엾은 엄마. 내 곁에는 늘 남자가 있었다. 관성의 탄력까지부터 두세 명의 남자를 번갈아 가며 만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남자들은 더도 덜도 없이 봐줄 만한 내 얼굴을 보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개 내 과장된 발랄함의 한계에 실망하는 눈치였다. 처음 내게 빠진 남자들은 밉살스럽지 않은 내 역동적인 성격에 부러움과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내가 신은 싸구려 운동화의 밑창이 드러날 때쯤이면 상대방도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 발랄함의 원천이 궁상맞은 심신의 허기를 감추기 위한 자폐적 연계에서 비롯되었음을, 결핍에서 오는 지루한 지나침이 감지되면 남자들은 쉽게 내게서 멀어져 갔다. 몇 번의 상처 끝에 나는 사랑을, 아니 사람을 믿지 않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사람이 그리운 느슨한 천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는 새로운 대상에게 빠져들곤 했다. 나를 스쳐간 문 남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데 그에게도 너무 쉽게 빠져버렸다. 마시다 남긴 식은 커피처럼 나는 그에게 버려질 것이다. 버려지기 전에 나는 그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럴 리야 없지만 엄마가 물려준 애증의 DNA가 폭발해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사리의 DNA로 환치되는 순간이 올까 두렵다. 그가 병원 출입문을 열고 들어온다. 너무 길게 보낸 점심시간이었다. 창 너머 살랑대던 느티나무 이파리처럼 상기된 표정이다. 텔레폰 클럽을 통해 물오른 봄나무 같은 여자애를 더듬고 오는 길임 틀림없다. 한참 서로가 열이 올랐을 때 모텔 침대 속으로 급하게 나를 눕히고 난 뒤의 표정도 저런 모습이었다. 내 쪽에서 서둘러 동의한 부적절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를 원망할 수도 없다.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환자들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가벼운 목례를 한다. 목례 정도만으로도 자신의 지각 정도는 충분히 벌충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김미란 씨 들어가세요. 접수 순서가 가장 빠른 흑피증 여자를 진료실로 보낸다. 돋은 볼에 착색된 멜라닌 색소를 레이저로 쏘아 없애는 간단한 시술인데도 그녀는 소리를 질러대곤 한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대기실까지 괴성이 들린다. 아야, 아파 죽겠네. 멀쩡한 피부는 왜 태우고 난리야. 벌겋게 익은 피부 좀 봐. 세상에 기계가 다 파먹었네. 여자는 어린아이처럼 엄살을 부린다. 파먹긴 뭘 파먹어요. 이틀만 햇빛 조심하시면 아무런 표시도 안 나요. 지지 않고 그가 대꾸한다. 안 그래도 오래 기다려 칙칙한 기분인데 신경질나서 진료 못 받겠네. 보지 않아도 진료실 풍경이 훤하다. 여자애를 더듬고 온 그는 나른함 때문에 낮잠의 유혹에 빠졌고 깜빡하는 사이 경계선 넘어 깊숙이 레이저를 쏘았을 것이다. 이쯤에서 진료실로 들어가 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진료실 담당 박간호사가 감당하기엔 경력이나 성격이 너무 약하다. 그의 책상 위 벽에서 포풀이가 쓸쓸히 웃고 있다. 아줌마, 시비 거는 거 상습이죠? 아무렴 환자에게 해가 갈게 할까요?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아줌마에게 핀잔을 준다. 가재는 개편이다. 사리를 느끼든 말든 진료실 안에서만큼은 나는 간호사로서의 그의 충실한 고용인이 될 뿐이다. 고용인이 되어본 사람이면 습관이나 타성처럼 고용주와 한 라인이 되는 법을 익히게 되어 있다. 이 기집애가 미쳤나? 니도 한번 당해볼래? 콩버짐 돋은 것처럼 얼굴 한번 지짐 당해볼래?
순식간에 양아치 기집애로 추락해버린 자신의 고용인이 불쌍한지 그가 거둔다. 아줌마, 간호사 잘못은 없어요. 말 조심해요. 그래, 말 잘했다. 그럼 잘못한 당신이 한번 당해봐라. 진료 시간도 지키지 않는 주제에. 방어할 새도 없이 여자는 그를 향해 침을 퇴뱉는다. 아니, 이 아줌마가 해보자는 거야, 뭐야?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진료를 못하겠어. 그의 흥분은 극에 달한다. 대기 중이던 환자들에게까지 그 분위기가 충분히 전달될 정도이다. 사무장이 끼어들어 겨우 사태를 수습한다. 오후 진료는 거기서 끝이었다. 대기 환자들도 대충 사안의 심각함을 깨닫는 듯했다. 양해를 구하는 사무장의 진중한 낯빛에 실례를 보낸 후 하나둘 자리를 뜬다. 대기 환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배웅하고 있을 때 스마트폰 진동음이 울렸다. 피해자가 출두했다는 경찰서의 연락이다. 피해자 앞에 앉은 인희는 담담했다. 또 일을 저질렀다. 조서를 꾸미는 형사도 많이 부드러워져 있다. 아무리 상습범이라도 그것이 병인 이상 그도 동정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일 게다. 형사는 의사의 소견서를 피해자 앞으로 내민다. 이 아가씨 병이에요. 훔치고 싶어서 훔치는 게 아니라 그냥 훔치는 거예요. 형사가 피해자 보란 듯이 소견서를 앞으로 내밀었다. 알고 있어요. 며칠 전에 옆에 있는 언니가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담당 의사도 전화를 했더군요. 치유 단계에 있다니까 돕고 싶어요. 나도 이만한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바람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치유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아주머니는 의외로 쉽게 합의를 해준다. 합의할 것도 없다. 얼마간의 위로금을 내미는 나에게 지갑을 되돌려 받았는데 뭘 그러느냐며 한사코 마다한다. 인희는 백화점 세일 기간에 붐비는 틈을 타 고객의 지갑을 슬쩍했다. 절도 현행범으로 들킨 게 벌써 4번째이다. 들키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제법 많은 물건이나 지갑에 손을 댔을 것이다. 용케 전과자가 되지 않은 것은 병이라는 의사의 소견서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처음 몇 번은 반성문과 정학 처분을 내리는 정도였다. 하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상습 도벽이 병이란 걸 인정하기에 학교에서도 한계를 느끼는 듯했다.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학교 측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여 나는 인희를 이 도시 외곽에 있는 정원이 다 차지 못한 다른 학교로 옮겨야 했다. 겨우 중학교 졸업장을 쥔 인희는 역시 외곽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진학한 지 한 학기도 지나지 않아 자퇴서를 쓰고 말았다. 생리 때만 되면 간헐적으로 생기는 도벽을 인희 스스로도 수치스러워했다. 다행히 구청 사회복지과의 혜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는 것 외에 무료하게 지내던 인희는 올봄 느닷없이 취직을 했다고 통보를 해왔다. 나 내레이터 모델 연수 받고 싶어. 인력관리 이벤트 회사인데 2주 동안 집중 훈련을 받으면 현장에 설 수 있어. 이제 어느 정도 자제력도 생겼고. 심리적인 도벽을 이길 자제력이 생겼다는 그 말에 나는 희망을 걸었다. 인희의 데뷔 무대는 스마트폰 판매 오픈 행사장이었다. 병원 창밖이 소란스럽게 내다보았다. 인희는 백화점 옆 스마트폰 판매장 가설 무대에서 통통 튀는 몸놀림을 섞어가며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다. 헤드셋을 귀 밑으로 내려달고 미니스커트 유니폼을 입은 인희 일행은 행인들을 향해 과장된 미소와 힘없는 멘트를 날렸다. 가끔은 머리를 조아리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정수리 얹힌 뒤집어진 배 모양의 모자가 유난히 강조되었다. 고개를 숙일 때마다 내 인생은 뒤집어진 배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인희는 진심으로 그 일을 즐기고 있었다. 막 돋아나기 시작하는 느티나무 이파리처럼 세상 속으로 싹을 틔우려는 인희의 몸부림에 나는 몇 번이나 목울대를 적셨다. 그 무렵 상담이도
이니의 도벽증이 거의 완치되어 가고 있다고 귀뜸해 주었다. 조심스럽고도 희망적인 의사의 말 한마디는 그동안 이니에 대해 적대와 연대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오던 내 긴장을 잠시나마 풀어놓게 만들기도 했다. 오랜만에 나는 이니에게 마음껏 격려를 보낼 수 있었다. 병원 창을 통해 보이는 이니 일행의 건강한 탄력성에 묘한 부러움까지 느낄 정도였다. 하지만 싱싱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여자애가 건너기에 세상에는 너무 많은 미끼가 널려 있었다. 뒤집힌 배 모양의 모자를 쓰고 겁없이 세파를 향해 진군해 갈 때 적어도 나는 그녀 앞에 놓인 생이 결코 녹록치만은 않다는 걸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에게 빠진 내 심장의 박동 소리가 너무 커 이니에게 던져진 세상의 미끼를 미처 차단할 겨를이 없었다. 아버지의 기유 소식을 알리는 교도소 담당자의 연락에 나는 적잖이 당혹스러웠다. 이니와 나는 숱한 고비를 넘기며 애비 없는 유년기와 사춘기를 건넜다. 부성의 정도는 무시해도 될 만큼 커버린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유라니 예정에 없던 일에 기쁨보다는 당혹감이 앞섰다. 이니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저때 무렵 아버지의 허리춤을 놓았던 이니에게 부성의 실체는 너무 막연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모성 역시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사춘기를 지나는 상처의 하수관에 부성이나 모성에 대한 기대 같은 것을 가장 먼저 흘려보내려고 작정한 건지도 몰랐다. 공허해진 그 자리에는 조와 우리 번갈아 찾아왔을 테고 급기야 생리적 도벽증이 또아리를 틀기까지 했으리라. 어린 이니와 내게 아버지 면회를 자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미성년자에게는 보호자 없이 재소자를 만나는 게 허락되지 않았다. 할머니는 손녀 둘을 건사하기도 힘겨웠기에 면회할 엄두조차 못 냈다. 그것은 핑계일 것이다. 삼촌의 무언의 압력에 할머니는 굴복했을지도 모른다. 할머니도 나름대로 기회를 만들기는 했다. 엄마가 가출한 지 얼마 뒤였다. 애미가 집 나갔다는 건 박서방한테 알려야 안 하겠나. 나중에라도 원망 돌아올까 겁난다. 애들 데리고 한번 댕겨올란다. 할머니가 삼촌의 눈치를 봐가며 말했다. 집 나가면 아주 나갔겠어요? 언젠가는 누나도 돌아오겠죠. 아무리 늦어도 차영보다는 더 빨리 집에 올걸요. 삼촌은 아버지의 오랜 감옥행을 비꼬았다. 피레미 같은 새끼들 두고 지가 가면 어딜 가겠소? 괜히 자영 알아서 좋을 거 없으니까 엄만 그냥 있어요. 자영한테는 내가 한번 갔다 오지 뭐. 삼촌이 정말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는 했다. 잘은 모르지만 재소자를 위문하러 가서 사업을 자신에게 일임한다는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왔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아버지가 기유하던 날 퇴근한 나는 평상심을 잃을까 봐 현관문 밖에서 한참이나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초로의 남자가 서성이는 게 보였다. 수척하고 볼품없이 마른 아버지는 주방에서 분주했다. 병원을 비울 수도 없는 상황이라 마중조차 나갈 수 없었다. 사회복지과 쪽에 미리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놓은 터였다. 교정교도관이 집까지 동행하는 게 원칙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굳이 호들갑스레 맞을 일도 아니었다. 15년 만의 부녀 상봉은 생각보다 담담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엔 눌러놓은 회한과 슬픔이 컸기 때문에 나는 몇 번이나 목소리를 가다듬어야 했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주 느리고 침착한 말투가 튀어나왔다. 아버지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았다. 집을 쉽게 찾을 수 있더구나. 내 삼촌이 가르쳐줬다. 삼촌도 많이 늙었더구나. 요즘 가구 사업도 신통찮은 모양이고. 아버지는 대답 대신 딴소리를 했다. 아버지는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이니를 위한 늦은 생일상이었다. 이게 이니 생일 미역국이다. 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는 당신 마음을 나는 안다.
그때까지 이니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니의 귀가는 점점 늦어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곳으로 떠나던 날이 이니의 두 번째 생일이었음을 당신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이 예리한 칼날 같은 죄책감이 되어 아버지의 갈비뼈 어디쯤을 찌르고 또 찔러댄 모양이었다. 귀유 기간 동안 아버지의 제1과제는 이니의 생일상 마련이라도 되는 듯 아버지는 온 정성을 다했다. 들깨가루를 넣은 미역국과 푸른 시금치나물, 먹다 남은 김치 등이 생일상 메뉴로 차려져 있었다. 아버지는 구석에 밀쳐둔 케이크 상자까지 꺼냈다. 케이크 위에는 허브가루가 뿌려져 있었다. 그곳에서 가지고 온 레몬밤 허브를 좀 뿌렸다. 나는 무뎌진 내 후각을 잠시 원망했다. 아마 케이크에서는 상큼한 레몬 향이 퍼져나갈 것이다. 생일상이 식어갈 즈음 이니가 들어왔다. 단 사흘간 허락된 아버지의 외출이 부녀간에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니는 차라리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다. 나 죽는 꼴을 보고 싶거든 그렇게 하라고 맞받아친 게 걸렸던지 이니는 내 눈치를 살피며 들어왔다. 아버지가 차린 생일상을 애써 무표정하게 쳐다보던 이니가 말했다. 이게 뭐야? 그리고 이건 또 무슨 냄새야? 이니는 밥상과 케이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니는 나를 향한 질문의 형식을 빌려 아버지에게 독화살을 날렸다.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다. 어서 빨리 저기를 거두고 10여 년 만에 보는 막내딸이 당신의 손수 차린 생일상 앞에 앉아주기만을 바랐을 것이다. 너 먹으라고 손수 미역국을 끓이셨어. 같이 저녁 먹자.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니는 식탁 위를 자신의 팔꿈치로 확 밀어버렸다. 미역국 건더기가 시금치 나물에 엉겼다. 찌든 김치가 레몬밤 케이크 위를 뒤덮었다. 김치 보시기는 저만큼 나동그라져 사금파리로 빛났다. 전쟁터가 따로 없었다. 폐잔병들이 흘리고 간 유류품처럼 방바닥은 엉망이었고 선열 같은 김치 국물이 벽 아래로 흘러내렸다. 제발 힘들게 하지 마. 그동안 대게 미역국 없이 잘만 살았어. 이제 와서 이딴 게 무슨 소용이야? 언니는 이 국 먹을 수 있어? 물론 제정신으로 그 국을 떠먹지는 못할 것이다. 100번 이니를 이해한다. 이니의 분노는 결코 아버지를 향한 게 아니었다. 애비 없이 지난한 시간을 견뎌온 자신과 팍팍하기만 한 세상에 대한 울분이었음을 나는 안다. 그것을 알고 있을 아버지 또한 말이 없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다. 부성을 거스리지 못하는 저 회한의 눈물. 그날 밤 아버지는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좁은 아파트 복도 난간에 기대어 입무성해지는 6월의 플라타너스를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기후 마지막 날 결국 이니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적어도 겉으론 이니의 외박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당신으로선 이니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3일 동안 외할머니 산소에 다녀온 것 말고는 종이를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나는 최 간호사가 비운 자리를 채우느라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곧 그만둘 것인데 굳이 아버지의 기유를 그에게 알리면서까지 휴가를 내고 싶지도 않았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그가 세미나 참석차 휴원한 걸 계기로 겨우 말미를 낼 수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아쉽고도 짧았다. 따뜻한 점심상이라도 받을 생각으로 시장을 들러 집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예의 그 장식장을 만들고 있었다. 뭐 만드세요? 아버지라는 호칭은 가슴에만 살아있을 뿐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냥 뭔가 만들어 보려고 그런다. 아버지는 묵묵히 그곳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처음에 몇 년간은 목공의 일로 보냈지. 그때 기억을 더듬어 뭔가 정표라도 남기려는 기다. 이니한테 뭔가 주기는 해야 하는데. 그냥 요 건너 목재소가 보이기에 제 목 좀 사와서 뚝딱거려 보는 기다. 갖고 온 허브도 놓아두기 좋고
목공의 기술은 형편없다. 적성에 맞지도 않았고 요 근래 모범수로 뽑혀 허브 농원에서 일한다. 라벤더원이라고 하는데 꼭 라벤더만 키우는 건 아니다. 여러 종류의 허브를 키운다. 실버타임, 오데코롱 민트, 레몬밤, 노즈마리, 라벤더 등 수많은 종류의 허브를 키우지. 생각보다 키우는 게 힘들지도 않고 향도 좋고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지. 아버지는 읊조리듯 말을 이어나갔다. 라벤더 원에서 노동할 때가 제일 좋다. 죗값을 치르는 것 치고는 너무 호사하겠지만 정이 든 건 사실이다. 언제 또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갈지 모르지만 그곳 생활은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아버지는 말린 포프리 주머니 몇 개와 찻잎으로 쓸 잎이 담긴 허브통을 내밀었다. 마른 게 차로 마시기엔 좋으니 한번 마셔보렴. 정작 아버지는 그곳에서 한 잔의 허브차라도 마셔보기나 했을까. 그저 작업장에서 귀동냥한 얘기들을 내게 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라벤더원에서 노동하는 그 시간만큼은 행복하다는 아버지 말은 믿고 싶었다. 격리된 생활을 너무 오래 한 탓인지 그리운 것도 아쉬운 것도 없는 사람처럼 아버지는 사흘 동안의 규율을 보내고 편안히 그곳으로 되돌아갔다. 아버지가 떠난 다음 날 나는 이니를 다그쳤다. 너 어디서 자고 왔니? 그것도 몰라. 그냥 어떤 놈하고 잤어. 제법 됐어. 눈치가 빠르다면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이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꾸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레이터 모델에서 밥벌이가 될 것 같아? 그것 말고도 여행 도우미로 뛰고 있어. 적성에 맞아. 쉽게 말하면 출장 가는 유한남 따라가서 비 맞춰주는 것. 우리 회사가 따로 텔레폰 클럽이라고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나도 가입했어. 그만한 값어치도 없는 인간한테 빠져서 허우적대는 언니보다는 내가 더 솔직하지 않을까? 제발 좀 그 작자한테서 빠져나올 수 없어? 이니는 속사포처럼 쏘아댔다. 다 알고 있어. 더 상처받기 전에 빠져나와. 그 인간 어떤 인간인지 알아? 우리 텔레폰 클럽에도 등록돼 있어. 어제 세미나 있다고 서울 갔지? 그때 미연이가 동행했잖아. 이번이 처음도 아니야. 그런 인간이 뭐가 좋다고 헤어나지 못해? 정신 좀 차려.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를 완전히 믿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니를 통해서 그에 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수치였다. 이니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간 간이 화장대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오늘 도벽이 재발해버렸다. 경찰서를 나왔다. 이니가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것을 본 뒤 나는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직 퇴근하지 않고 있다. 흑피녀와 버린 신랑이 때문인 듯 많이 지쳐 보인다. 힐끔 내 쪽을 쳐다보더니 그가 말한다. 실내 향기가 참 좋은데 새로 나온 방향제인가? 허브향을 그는 인공 방향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나른해진 그의 눈빛은 나를 원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를 지켜봐온 직감으로 나는 그것을 알아차린다. 단박에 그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형광등 불빛에 반사된 그의 환한 정수리가 이글거린다. 내 심장 박동 소리도 가빠진다. 쉽게 사람에게 빠지는 것은 내 천성 때문이 아니라 절절한 외로움 때문인가. 그가 나를 끌어당긴다. 돼지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코 고는 소리 같기도 한 신음소리를 그가 내뱉는다. 그는 호흡 중추에 이상이 있거나 편도선 비대로 남몰래 고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욕정으로 달뜬 그의 특이한 목소리를 나는 우스꽝스럽게도 의학상식으로 커버하려 든다. 나는 운동성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처럼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면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 가리고 피한다고 치유되지 않을 병이라면 부대껴서 해결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너는 쉽게 나를 떠나지 못할 거야. 그의 눈빛이 말한다. 나는 애써 그의 눈빛을 피한다. 창밖을 내다본다. 초여름의 어스름한 바람을 타고
느티나무 잎들이 흔들린다. 맡을 수 없는 온갖 향기들이 창을 통해 들어오는 것 같다. 그 향들이 진료실 가득 흩어진 포프리 향기와 뒤섞여 혼미해진 의식 속으로 파고드는 환영에 휩싸인다. 손끝에 힘이 빠진다. 그토록 다리를 틀던 아버지가 물려준 사리의 유전자는 어디로 갔는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는데. 나른해진 의식 저 끝으로 기후를 끝내고 돌아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얼비친다. 아버지, 사흘간의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내 사리의 유전자는 어떡할까요? 그곳 라벤더원에도 허브향 진하게 흩날리겠지요? 내 몸은 점점 가라앉는다.